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의도 IFC몰에 IBM 퀀텀 컴퓨터 교육 세션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퀀텀 컴퓨터 이게 뭔지 전혀 이제 와닿지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이게 참 앞으로 미래의 기술이고, 또 IBM 같은 경우는 1935년부터 이 퀀텀 컴퓨터에 대한 퀀텀 컴퓨터라는 걸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해왔다고 하는데, 지금 진짜 뭐 블록체인 이런 것만 해도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이제 퀀텀 컴퓨터까지 알아야 되나? 정말.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보도자료가 다 영어예요. 절망적이야. 네,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께서 혹시 퀀텀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IBM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통으로 올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자들도 잘 모를 거라는 걸 이미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한다 해요. 좀 쉽게 설명을 한다니까 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 내용이 어려워요. 저희 남편이 물리학 박사인데 제가 물어도 묻지 말라고 잘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좀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 퀀텀이라고 하면 오늘은 퀀텀 컴퓨팅을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뭐 제품이나 기술 앞에 요즘 퀀텀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뛰어넘은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의 기술 제품들을 퀀텀이라는 단어를 앞에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퀀텀 컴퓨팅도 기존의 이 전통적인 거랑 좀 많이 다를 거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퀀텀 컴퓨팅이 왜 시작이 되었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81년 5월에 IBM하고 MIT가 같이 이제 호스팅을 해서 컴퓨터 물리학회라는 컨퍼런스를 주최했어요. 여기에 한 50분의 석학, 그 당시 석학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석학 중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색깔 칠해놨는데 요 나무 밑에 있는 저 노란색이 계시는 분이 페이만이라고, 리차드 페이만이라고 물리학 박사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고, 이분이 노벨 물리학 상도 받으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이 컨퍼런스에 오셔서 그 키노트 스피치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양자 컴퓨팅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우리가 퀀텀 역학에 대한 연구는 물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를 컴퓨팅에 엮어서 퀀텀 컴퓨팅이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을 처음 얘기하는 게 1981년 이 컨퍼런스에서 리차드 페이만 박사님이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기조연설에서 이분이 한 워딩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은 클래식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자연을 잘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려면 좀 다른 뭔가 퀀텀 컴퓨팅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로 시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분이 기조연설을 했던 워딩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저희가 이제 퀀텀 컴퓨팅이 뭘까? 이걸로 뭔가 해볼까라는 게 시작이 되었고, 이분이 이 연설을 가지고 1982년 그 다음 해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시리오티컬 피직스라는 거에 논문도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전부터 공부하던 우리 학문을 여겼던 것들, 퀀텀 컴퓨팅이 정말 좀 더 발전하게 된 시초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퀀텀 컴퓨팅이 왜 필요하냐라는 예를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일단 예로 카페인을 한번 들어보면 저도 오후 몇 시 이후에는 커피 마시면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리고 안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잠 잘 오시는 분들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어쨌든 카페인을 먹으면
왜 잠이 잘 안 올까라는 거를 아직까지는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요. 그 카페인이 가지고 있는 그 원자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왜 카페인을 먹으면 잠이 안 올까라는 분석을 못하고 있다. 왜 못하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카페인이라는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원자, 그 분자를 하고 있는 원자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얘를 뜯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컴퓨팅 파워로 보면 한 10에 48승 정도의 빛이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가 현재 컴퓨팅 파워가 저 정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비트로 보면 한 160 큐빅 정도를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 기존에 존재하는 걸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카페인이라는 원자 굉장히 간단한 원자인데 이거 말고 우리가 향후에 사용하게 될 고려하게 될 물질이나 재료 같은 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은 현재 컴퓨팅 파워로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파워풀한 큐빛, 양자 빛을 갖고 뭔가 풀어야 되겠다가 와인의 시작 시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더 천천히 해야 되나요? 제가 보통 이렇게 발표와 말을 빨리 하는데 생각해 보시니까 막 적어야 돼서 제가 말을 조금만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IBM이 얻을 것을 봐도 쿼텀 컴퓨팅으로 가장 적절하게 빠르게 적용을 해볼 만한 영역이라고 세 가지를 꼽고 있어요. 첫 번째가 케미스트리, 두 번째가 AI 쪽, 마지막이 파이낸셜 서비스 쪽의 주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영역을 뒤에 가면 상세하게 왜 했지를 나오는데 어쨌든 퀀텀 컴퓨팅을 가지고 우리가 해볼 만한 영역으로 가장 현재부터 가장 빠르게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BM이 작년에요, 2017년 작년 9월에 이 중에서 케미스트리, 화학 분야를 퀀텀 알고리즘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네이처지에, 저기 보이는 네이처지에 실었고요.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 결과로 이걸 포텐셜 본거를 연구해서 논문에 실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해볼 만한 퀀텀을 갖고 해볼 만한 영역에 가장 빠른 게 케미스트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주로 소재, 재료들, 소재가 구할 수 있는 것들, 약의 재료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I면 뭐 분류하고 머신러닝, 그다음에 선형대수학 이런 곳에 퀀텀을 넣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기존보다 빠른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쪽은 포트폴리오 최적화하고 친화를 분석하고 프라이싱한 이 영역이 최적화에 가장 적절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카테고리를 하면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폴리노미얼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P 프로블럼, 폴리노미얼, 영어를 한국말 하면 다항식이거든요. 폴리노미얼 프로블럼을 저희는 쉬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한 현재보다 100배의 인풋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한 100배 정도의 뭔가가 더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딱딱 인풋과 아웃풋에 뭔가 예측이 되는 거를 저희가 폴리노미얼 프로블럼이라고 하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카테고리를 할 때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면 넌 폴리노미얼이라고 해서 비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n개가 늘어나게 되면 엑스포넨셜,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2에서 3의 연승만큼 팍팍 늘어나서 뭐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저희 넌 폴리노미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퀀텀 컴퓨팅에서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중 팩션이, 그러니까 인수분해 같은 거, 인수분해하고 퀀텀 역학 형태로 시뮬레이션 가능한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서 조라한 문제들은 퀀텀이 보기에 굉장히 쉬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중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퀀텀 관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저런 퀀텀이 쉬운 문제들을 우리가 퀀텀 컴퓨팅에 넣어서 하고자 한다가 지금 우리의 방향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퀀텀이 쉬운 게 뭘까요? 라는 거를 우리의 파트너인 우리 기업이나 시중에 뭐 대학교나 연구원이랑 같이 해서
퀀텀 Y자랑 쉬운 것들을 같이 찾아가면서 논의해가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IBM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퀀텀을 세 가지 단계로 보면 가장 먼저 퀀텀 파운데이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레디, 어드밴티지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퀀텀 레디 단계의 한 중간을 넘어선 단계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퀀텀 파운데이션이라 하면 이제 모든 거의 기본을 정립하는 단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퀀텀이 뭐다라는 이론도 정립을 하고 큐빅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조금 더 키워나가고 코헤런스 타임 같은 데 설명드릴 겁니다. 큐빅을 안정하게 하는 타임도 좀 늘려나가고 이런 것들을 퀀텀을 파운데이션하는 정립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큐빅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그 만들어진 실체를 가지고 조금 더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볼륨도 조금 더 키우고 이런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 퀀텀 레디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BM은 2016년도에 처음으로 IBM 큐 익스피어리언스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우리 퍼블릭 대중에 있는 누구나 다 원하시면 IBM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IBM 큐 익스피어리언스 사용해갖고 개발을 하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좀 더 개발을 나가고 있는 현재는 레디 단계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드밴티지 단계가 바로 퀀텀 컴퓨팅을 가지고 상용화, 우리 현실에 써서 실용화하는 단계다.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단계를 마지막에 어드밴티지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Y 퀀텀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퀀텀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퀀텀 컴퓨팅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이게 사실은 물리학의 양자 역학부터 벌써 올라가면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고요. 1945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고, 이 중에서 보실 때 여기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 여기 동그라미 안에 하얗게 된 부분이 IBM이 뭔가 한 해입니다. 그래서 먼저 1970년도에 퀀텀 정보학이라는 게 탄생했어요. 저거를 발표한 사람은 현재도 IBM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도 찰스 베넷이라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찰스 베넷이라고 퀀텀 정보학의 아버지고 이렇게 불러요. 그분이 1970년도에 저거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저 학문이 처음 탄생했고 그 사람 아직까지도 IBM 펠로우로 지금 연세가 한 70몇 살인데 IBM을 다니고 계십니다. 현재 그분은 IBM 그 퀀텀 리서치의 퀀텀 정보학이라는 과학 분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째 1970년대 그게 이제 처음으로 탄생을 했고요. 1981년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IBM이나 MIT가 석학들을 모시고 그 자리에서 페이만이 처음으로 퀀텀 컴퓨팅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한 게 1981년. 일단 넘어가면 84년에 IBM이 퀀텀 암호화라는 거를 논문에 실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점이 1994년인데요. 쇼 박사가, 저분도 학교 교수인데 쇼 박사가 처음으로 퀀텀을 사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성공시킵니다. 인수분해를 퀀텀 알고리즘을 가지고 증명을 한 다음에 그걸 논문에 실었고요. 이게 1994년. 그 전까지 보면은 64, 70, 80에서 10년 만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가 1994년 쇼 박사가 처음으로 퀀텀 알고리즘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성공하면서 그걸 논문에 실으로서 퀀텀이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인지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부터 거의 1년 단위로 뭔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역사 중에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쇼 박사를 퀀텀 컴퓨팅이 발전하게 된 거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이후에 보시면 95년 쭉 해서 96년에 디빌센초라는 분이 저분도 그 당시 IBM이었고요. 지금은 IBM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디빌센초라는 분이 퀀텀 컴퓨팅이 가져야 될 7가지 특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1996년에. 저게 현재까지도 퀀텀 컴퓨팅의 바이블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7가지 특성. 그게 1996년. 그 다음에 2001년도에 IBM이 앞에 쇼 박사님이 얘기했던 인수분해하는 거를 쇼 박사님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정말 검증을 했습니다.
15라는 숫자가 굉장히 간단하죠. 저희가 생각하는 인수분해가인데 양자 컴팩팅이라는 이 알고리즘을 써서 15를 처음으로 인수분해해서 성공을 한 게 2001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012년도예요. 코에런스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가면은 퀀텀의 볼륨을 얘기할 때 중요한 인지 중에 하나가 코에런스 타임이에요. 그게 뭐냐면 큐빗이 굉장히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큐빗이 안정되게 일을 하다가 불안정한 상태로는 다시 제로로 딱 세팅되어버리거든요. 큐빗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코에런스 타임이 길어야지만 좋은데 2012년 전까지는 한 1나노 세컨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코에런스 타임이. 이게 또 불안하죠. 2012년도에 IBM이 개발을 해서 이때부터 10ms에서 100ms 정도까지 코에런스 타임을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또다시 중요한 개점이라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퀀텀을 상용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중요한 게 1994년에 처음으로 쇼 박사님에 의해서 퀀텀이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2012년도에 얘도 이제 앞으로 상용화될 조짐이 있구나라는 걸 2012년도에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2016년도에 처음으로 2016년 5월에 IBM Q Experience라고 해서 5큐빗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쓸 수 있도록 열었고요. 지금 현재도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IBM Experience하고 찾으면 나오고 들어가서 누구나 다 로그인해서 5큐빗 또는 16큐빗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5큐빗, 2017년도 5월에 16큐빗을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저희가 오픈시켰고요. 2017년도에 11월에 50큐빗을 저희가 파일럿으로 성공을 했고요. 12월에 처음으로 뒤에 가면 나올 Q네트워크를 어나운스하면서 실질적으로 일할 파트너들과 계약을 하고 지금 그 파트너별로 필요한 특화된 부분에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히스토리고요. 이게 보시면은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다 생각하고 갑자기 스피치 올린 걸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012년 정도부터 안정성을 저희가 갖다 봐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퀀텀 컴퓨팅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단위가 뭐냐, 그죠? 저도 이제 제가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컴퓨터란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사람이 뭘 얘기하든 컴퓨터는 알고 있는 게 제로랑 1밖에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컴퓨터의 단위는 빛이야, 한 빛은 제로 아니면 1이야 이렇게 배웠어요. 컴퓨터는 온오프, 그죠? 온오프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로랑 1이라는 빛이 이 세상에 원래 갖고 있던 일반적인 전통 컴퓨터의 단위면은 이 퀀텀 컴퓨팅의 단위는 큐빗입니다. 퀀텀빗. 자, 퀀텀빗은 저희 IBM이 현재 상용화해서 모든 사람들 쓰게 하는 게 20큐빗짜리거든요. 근데 50큐빗을 파일로 성공했고 20큐빗이면 2의 20승만큼의 스테이트, 상태를 가질 수가 있고요. 각 상태 안에는 제로나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슈퍼포지션, 중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슈퍼포지션 중첩. 그래서 저 그림이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큐빗이라는 단위는 큐빗 숫자는 2의 n승만큼의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각 상태별로 제로나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중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가 퀀텀 컴퓨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람들 어려울까봐 그냥 설명할 때 제로랑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수학적으로 보면은 제로일 확률과 1일 확률의 삼형자 결합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그러한 거는 마지막에 측정할 때 알파나 베타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표현을 써요. 어쨌든 쉽게 표현하면은 중첩은 제로와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특징이고 저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이렇게 퍼프처럼 된 제가 중첩이라는 걸 표현하는 단위 표시입니다. 파이사이라고 합니다. 파이사이, 푸사이 이렇게 표현하는 단위 표시입니다. 어쨌든 중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트랜지스터예요.
저희가 지금 핸드폰 사용하고 계시는데 핸드폰 안에 트랜지스터가 한 몇 개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는 트랜지스터가 뭔지 요 그림 보면 이게 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의 자잘한 이런 걸 트랜지스터라고 보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아이폰이 한 7 정도가 그 안에 트랜지스터가 한 30억 개 정도 들어가 있대요. 걔의 파워를 2배를 해야 돼. 그러면 트랜지스터를 2배로 키우면 돼요. 그게 현재 컴퓨터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 퀀텀 컴퓨터는 저기 보신 저 동그란 게 지금 큐빗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큐빗이 표현할 수 있는 거 큐빗 숫자의 2의 n승이라고 했잖아요. 큐빗의 성능을 2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큐빗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2의 n승이니까 하나가 더 늘어나면 9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에 따라서 큐빗은 굉장히 파워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큐빗을 가지고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2의 n승만큼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날 거고, 현재 IBM이 발표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큐빗을 지금 파일럿으로 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얘를 상용화해서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BM이 가지고 있는 50큐빗으로 만약 표현을 하면 2의 50승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완성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 퀀텀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퀀텀 안에 나올 건데, 요게 지금 퀀텀이에요. 무슨 냉장고도 아니고 이렇게 천장에서 또 달아서 이렇게 내려와요. 뒤에 가면 요 속이 보이거든요. 요 안에 까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요 제일 밑에 큐빗이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퀀텀 컴퓨팅이 생긴 모양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안의 모습이 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포함할 수 있으려면은 한 2의 275승, 큐빗이 한 275개 큐빗이면 세상에 나와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낸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퀀텀 컴퓨팅에 설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첩, 또 하나가 바로 얽힘이에요. 이 2가지 특징을 이해하시면은 퀀텀 컴퓨팅이 왜 처리할 능력이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첩은 한 스테이트먼트 안에 0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상세한 거 설명 안 드릴게요. 드리면 더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쨌든 중첩은 하나의 비드 안에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떨 때는 뭐 0도 되고 1도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아까 제가 큐빗이 10개면 2의 10승만큼의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스테이트 큐빗들 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얽혀 있어요.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의 큐빗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얽혀 있는 그 변화를 바로 쭉 이어가서 변화를 바로 억셉트하게 됩니다. 그렇게끔 되어 있는 게 얽힘이에요. 지금 저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너와 나라는 디펜던시한 관계에 있는 큐빗이라는 표현이고, 디펜던시 관계에 있는 하나가 변하면 다른 애가 바로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에 있는 뭔가 큐빗이랑 뭐 위성에 있는 우주 유성에 있는 뭐와의 관계가 얽힌다라고 하면 얘들 간의 관계가 하나 변하면 바로 변하게 할 수 있게끔. 아니 최근에 중국에서 유사한 것들을 테스트를 성공했다고 해요. 자기 나라에서 인공위성에 있는 거랑 얽힘으로 뭔가 감을 주고받고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퀀텀 컴퓨팅의 특징은 중첩과 얽힘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뭐 하나의 변화에 의해서 나머지 애들이 연관돼서 쫙 빨리 변하고, 그게 하나가 아니라 2의 n승만큼의 스테이트 안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쫙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트랜지션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는 훨씬 더 막강한 일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의 특징입니다. 퀀텀 컴퓨팅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유니버설, 범용, 그러니까 세상에 편하게 쓸 수 있는 범용, 폴트 톨러런트, 무중단이죠. 범용적으로 무중단,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항상 쓸 수 있는 퀀텀 컴퓨터가 넘버원이고, 이게 우리가 가고 싶은 골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무중단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퀀텀 컴퓨팅. 그러기 위해서는 큐빗이 한 1밀리언, 100만에서 500만 정도 큐빗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IBM이 50큐빗을 파일럿했다고 하니까 아직 얘는 원이죠. 우리의 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가고 싶어하는 게 이 정도예요. 어프로치메이트 퀀텀 컴퓨터라고 해서 얘는 한 중간 단계라고 해서 약간의 에러를 허용하면서 가는 거. 에러가 완전 없을 수 없어요. 지금 저희가 퀀텀 컴퓨팅의 에러 레이트를 현재 보고 있는 에러 레이트가 있거든요. 에러 레이트를 줄일수록 줄수록 더 좋아요. 하여간 어느 정도의 에러 레이트를 감안하고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퀀텀 심겠다가 어프로치메이트 퀀텀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퀀텀, 인스파이어드 퀀텀 애니어라는 거는 퀀텀을 흉내낸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뭐 캐나다의 D-Wave 같은 게 저기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쟤는 퀀텀을 굉장히 범용적인 인더스트리에 쓰인다고 하면 쟤는 뭐 샘플링,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하나하나 딱 정해갖고 퀀텀을 흉내낸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컴퓨터를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보고요. 얘가 저희들의 장기 목표, 얘는 단기 목표인데 현재는 여기에 더 가까이 이걸 추구해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퀀텀 볼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퀀텀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퀀텀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는 세 가지의 임자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큐빗의 수, 여기 지금 X축에 있는 큐빗의 수,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게 에러 레이트예요. 에러 레이트. 에러가 작게 날수록 굉장히 큰 성능을 내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앞에서 얘기했던 코헤런스 타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타임. 이렇게 세 가지를 퀀텀이 처리할 수 있는 역량, 볼륨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50큐빗을 어나운스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100을 설명을 들었는데 100큐빗이 되었다고 해서 에러 레이트가 동일하면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역량, 볼륨으로 보면은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0큐빗에서 2배로 200큐빗 했다고 해도 에러 레이트가 동일하게 0.01이면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동일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정도 에러 레이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다른 데서 뭐 70개 큐빗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큐빗 숫자가 크다고 처리할 수 있는 게 큰 건 아니에요. 에러 레이트를 줄여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IBM이 50큐빗을 파일럿 했는데 아직 20큐빗 갖고 사람들 쓰게끔 상용을 하고 있는 게 에러 레이트 줄인 작업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얘가 지금 동일한 100큐빗인데 에러 레이트를 0.01에서 0.0001로 늘리면은 2400만큼의 큐빗과 같은 볼륨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에러 레이트를 줄이는 게 전체 볼륨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자들입니다. 이 차트가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퀀텀 컴퓨팅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 문제를 퀀텀 컴퓨팅이 어떻게 연결해서 써볼까라는 의미를 같이 했는데, 예를 들면 세상에 나와 있는 현존하는 문제 중에 기존 컴퓨팅을 안 돼서 퀀텀을 하고 싶은 게 만약에 케미스트리였다라고 하면 이 화학의 소재들은 제가 정말 이 분야 일하신다고 물어봤거든요. 맞냐고. 맞대요. 화학의 소재는 아까 앞에 나왔던 우리의 영원한 목표인 무중단 범용 컴퓨터일 필요가 없대요. 어느 정도 에러 레이트를 감안한대요. 왜냐하면 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에러 레이트를 허용을 한대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종류 중에 어프로치메이트 퀀텀 컴퓨팅이에요. 그죠? 어프로치메이트 퀀텀 컴퓨팅이면은 얘가 상용화 되려면은 IBM 연구진이 판단하기에는 한 100에서 1000큐빗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상용화해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어드밴티지가 아까 제가 상용화 된다고 한 거잖아요. 커머셜라이즈해서 우리나라 쓰게 하는 거. 그걸 시점으로 보면 한 5년 미만으로 본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걸 설명을 드리면, 현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최적화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퀀텀 컴퓨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트랜지션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얘도 IBM이 특성으로 봤을 때는 어프로치메이트 퀀텀 컴퓨팅의 소설을 갖고 있어요. 이 NISQ는 어프로치메이트가 동일한 의미예요. 이때 찾아보시면 제가 지금 못 외우는데
못 외워요. 이노미네이트 스케일 컨탑인데 여기 앞에 이게 어쨌든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문제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어프로치를 하고 가는 모델로서 어프로치 컨탑 캠프가 동일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동일한 종류예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에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LRA를 갖고 있는 모델로 아이디어를 판단을 하고 이 모델을 위해서 필요한 컨탑 큐빗이 한 100에서 1000개 정도라고 봤을 때 얘가 우리 가까이 정말 상용화돼서 쓸 때까지는 얘도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휴러스틱 머신러닝도 동일하게 한 5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IBM이 가장 빠르게 컨탑 분야를 뛰어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3가지를 꼽는다고 했잖아요. 그 케미스트리랑 옵티마이제이션이랑 AI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으로 봤을 때 IBM 연구진 입장에서는 5년 이내에 얘가 정말 커머셜라이즈 돼서 컨탑 컴퓨팅을 우리 가까이 와서 지금 컴퓨터 발효되는 것을 쓸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 아까 쇼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굉장히 수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 그 다음에 우리 그 선형 대수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프로시메이트 컨탑 컴퓨팅으로는 안 되고 범용적인 우중단 시스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쟤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큐빅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그 컨탑 컴퓨팅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IBM은 지금 어디까지 할까요? IBM 큐 익스피리언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을 때 인터넷에 그냥 찾아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컨탑 컴퓨팅이 여기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현재는 요 당시 2016년도에는 5개짜리 큐빗을 가지고 쓰게끔 했고요. 지금은 16큐빗을 누구나 다 들어가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연구진이나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세상에 오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컬러소스라고 저도 대학교 처음 나왔을 때 이것부터 배웠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상의 첫 일렉트로닉 디지털 컴퓨터가 컬러소스예요. 이게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의 군인들의 그 암호를 해독하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다 유명한 알란 투닝이라는 그 수학학자가 가서 그 암호를 푸는 걸로 만든 기계가 바로 여기 나오는 컬러소스입니다. 이게 현재의 PC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러소스가 세상 전체에 처음 나온 전자 컴퓨터였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IBM 큐 익스피리언스가 처음 나온 클라우드 기반의 컨탑 컴퓨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IBM 큐 익스피리언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원하고 있고 클라우드로 세상에 누구나 액세스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컨탑 컴퓨팅이 이렇게 하얀 박스에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 원통 모양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통 모양 안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이게 있는 곳이 뉴욕에 저희 왓슨 리서치 센터에 가면 있는데 제가 그걸 투어를 갔거든요. 진짜 이게 하얀 원통이 있고 그 원통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제로 켈빈, K가 켈빈입니다. 제로 켈빈이 마이너스 273.15도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래요. 어려운 얘기도 하면 안 할래요. 어쨌든 왜 제로 켈빈이라는 걸 쓰냐면 켈빈이라는 온도가 마이너스 213.15인데 그 온도래야지만 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전자가 우리 지구처럼 계속 이렇게 스스로도 이렇게 스핀을 하면서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거든요. 원자 주위를. 그러한 움직임이 없는 게 제로 켈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가능한 제일 켈빈에 낮춰야지만 거기서부터 뭔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IBM이 가지고 있는 이 컨탑 컴퓨팅은 0.015 켈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0.015도 상태고요. 여기에
저기에 있는 조 큐빗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원통 위에서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천장에서. 천장은 지금 룸의 템퍼리처가 뭐 어느 정도 40켈빈이다라고 하면 40켈빈부터 이렇게 주기적으로 단위로 잘라서 온도를 계속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해서 가장 밑에를 0.01 오케이.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면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15mK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0.01 이렇게 해요. 요 단위 정도까지 내려야지만이 켈빈 온도보다 조금 더 내려서 전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규정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온도 밑에 가면 지금 이렇게 생긴 칩이 있고 요 칩 안에 큐빗이 이렇게 장착이 되게끔 만들어진 게 아까 그 예전과 차를 달리는 하얀 게 바로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큐빗을 장착시켜 놓고 쿼텀 컴퓨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다. 저희가 IBM 큐 익스프레스 들어가면 여기 있는 프로세서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IBM 큐 익스프레스는 현재 한 92,000 정도의 유저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7개 대륙에 지금 쓰고 있고 500만 정도의 실험 연구 결과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100개 정도의 논문에 이미 기호가 들어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1,500개의 대학교, 300개 고등학교, 300개 사설 연구기관에서 이미 들어와서 쓰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IBM 큐 익스피리언스는 무료로 IBM이 퍼블릭 대중한테 열어놓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2016년도 5월에 5큐빗을 발표했고 작년 5월에 16큐빗 발표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클라우드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7대를 지역별로 어떤 때는 16큐빗, 어떤 때는 5큐빗짜리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들어가 보면 내가 쓰고 싶은 16큐빗, 5큐빗 지역별 중에 내가 골라갖고 쓸 수 있고요. 딱 골라보면 그때 그 큐빗의 대기 상태가 많으면 대기 상태가 마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보면 16큐빗 하면 좀 대기 상태가 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5큐빗은 바로바로 잡히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그때 원하는 걸 찍어갖고 해당하는 큐빗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BM 큐 익스피리언스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뭐 동영상으로 큐빗이 뭔지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 게이트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컨텐 게이트가 뭔지 설명해 주고 컨텐 컴퓨터 사용하는 뭐 비기너스 가이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 고객들 보시면 우리 R&D 센터에 있는 고객님들 보시면 이거 들어가서 정말 다 읽어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쉽게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큐빗 그 익스피리언스 안에 들어가보면 키스킷이라고 있습니다. 키스킷 K-QRSKIT 키스킷이 뭐냐면 말하자면 우리 SDK 같은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 개발하는 툴이 있죠. SDK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킷. 그러니까 키스킷 들어가면은 컴퓨터에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SDK 환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래 컴퓨터도 안에 들어가면 언어가 좀 어려울 텐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파이썬 같은 걸로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 있는 툴입니다. 저희 처음 나왔다가 요즘 최근에는 키스킷 아큐아라고 다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큐아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IBM이 가장 빠르게 보고 있는 분야가 케미스트리랑 AI랑 그다음에 오프티마이제이션 분야라고 했잖아요. 그 세 개 분야에 IBM이 많이 쓰일 만한 컴퓨터 알고리즘들을 다 만들고 올려놨어요.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랭귀지로 짜면서 IBM 만들어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GitHub 같은 데 소스로 다 있거든요. 가져와갖고 붙여갖고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아큐아입니다. 그래서 아큐아를 통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큐아 통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가져와서 쭉 해갖고 어셈블링 딱 하면요. 얘가 어셈블러 코드로 바뀌면서 내부적으로는 컨텀 부를 때는 어셈블러로 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쉽게 내가 사용하는 랭귀지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큐 익스피리언스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너 16큐빗을 5큐빗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역별로 있는 큐빗 상태가 나오면 내가 보고 눌러 없애야 되고 거기 들어가면 각 큐빗별로 지금 뭐 에러 레이트가 어떻고 게이트 데이터들 상태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IBM. 여기까지 해서 저희 IBM 큐 익스피리언스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IBM이 이제 커머셜라이즈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초에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범용 퀀텀 컴퓨터를 어나운스를 했고요. 사실은 초에 어나운스 한 다음에 12월에 IBM Q 넷독이라는 거를 다시 어나운스 했어요. IBM Q 넷독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정말 계약하고 IBM 리서치랑 같이 연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같은 데 들어와서 같이 개발해갖고 연구해 나가는 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어쨌든 IBM Q 넷독은 저희가 정말 시장에 있는 인더스트리에 있는 고객들, 학교, 연구진이랑 같이 해서 뭔가 협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20%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 Q 넷독에는 3가지 엔게이지먼트가 있는데 작년 12월에 한 4군데랑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이 파트너십 맺은 것 중에 이제 한국에 유일하게 삼성이 있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를 IBM 리서치랑 같이 해서 퀀텀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논의하겠다가 이 파트너십으로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십으로 계약하는 고객분들은 해당하는 연구진들을 우리 리서치 센터에 보내서 왔을 있는 연구진이랑 같이 해서 본인들 회사에 맞는 연구를 같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IBM이 이제 많이 하고자 하는 게 허브예요. 허브는 뭐냐면 퀀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BM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앱을 많이 만들어서 같이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면 한국에 누군가가 허브가 돼서 거기에 이제 멤버로 여러 필요하신 고객분도 붙고 이 멤버가 된 허브가 되는 분이랑 IBM을 같이 해나가면서 퀀텀을 쓰고자 하는 다른 분들을 도와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허브는 그 지역의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역의 센터를 기점으로 IBM이 퀀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 앱들을 많이 늘려나갈 목표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퀀텀한테는 풀기 쉬운 문제를 각각 갖고 있는 인더스트리 고객이랑 같이 하고 많이 좀 탐구하고자 하는 게 IBM 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IBM의 리서치에서 다이렉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허브를 두고 일본은 게이코 유니버시티, 게이 유니버시티가 허브예요. 게이 유니버시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유니버시티에 일본의 각 인더스트리의 고객들이 붙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도 지금 원래 허브를 좀 이렇게 뭔가 저희가 발판을 해서 앱을 늘려나가는 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는 기업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학교랑 하는 거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스타트업은 또 커가는 스타트업들이 퀀텀을 가지고 뭔가 개발하고 할 때 제가 도와주는 걸 같이 해나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허브는 아까 게이오 유니버시티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게이오 유니버시티는 예를 들면 그 허브의 멤버로 그 코닥하는 학생들을 붙여갖고 코닥의 과정으로 넣어서 막 테스트하게 하는 것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게이오 유니버시티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거 외에 뭐 옥스퍼드다, USA도 그 내셔널 랩이다 해갖고 주로 R&D나 대학교가 허브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랑 같이 퀀텀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파트너라고 한 거는 큰 저희 고객 중에서 퀀텀 가지고 본인들의 비즈니스 어떻게 해볼까라는 걸 하고 있는 게 파트너고요. 제가 아까 삼성 말씀드렸고 그 외에 JPMC, 뭐 JSR도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파트너를 한 것들, 뭐 에듀케이션 파트너를 한 것들, 넷work 파트너보다 좀 적은 단위로 해서 IBM과 같이 뭔가 연구를 하는 것들 해서 다양한 형태로 IBM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지금 IBM Q 넷work에서 서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파트너 중에 일단 지금 4군데가 굉장히 활발을 하고 있는데 4군데가 뭘 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JP모건은 그 파이낸스의 주로 전략, 포트폴리오, 뭐 리스크 분석 이런 것들을 IBM 연구진과 같이 해서 퀀텀을 어떻게 해볼까라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이먼은 당연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거니까 차량의 제조, 자율주행, 자동차 신소재 이런 거에 퀀텀을 어떻게 써볼까를 같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삼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고요. JSR은 주로 화학 제품 소재, 신소재 개발을 퀀텀과 어떻게 할지를 같이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IBM 큐 네트워크에는 지금 다양하게 저희가 학교나 뭐 고객분이나 스타트업이나 다 연결해서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 IBM이 가지고 있는 기술 지원도 하고 저희가 교육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면서 같이 협업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필요한 것들 워크숍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다시 발굴하는 것도 하고 서로 향후 협조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IBM 큐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여기 R&D 센터에 가면 이런 애들만 위에서 천장에서 달려서 이런 애들만 이렇게 몇 개 툭툭툭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 안에가 아까 그 이렇게 온도별로 딱딱딱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 얘를 향후에는 이렇게 좀 멋있게 만들어서 정말 전시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얘를 약간 팬시하게 아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둥그런 통 똑같이 있는데 그거를 바깥에 이렇게 현재 컴퓨터처럼 해서 좀 멋있는 퀀텀 컴퓨팅 센터를 만들어 보겠다가 IBM 되고요.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는 퀀텀 레디 스테이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더 IBM 큐를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좀 더 이해를 해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개발자라고 하면은 익스페리언스 들어가서 키 스킬 수학하고 써보시면 아, 퀀텀 컴퓨팅 개발이 이렇게 하는구나, 소스도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기업이라고 하면 아니면 대학교나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그 네트워크에 같이 해서 아이들과 협업하면서 필요한 걸 정말 같이 고민하면서 개발하는 형태로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IBM이 원래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는 저랑 에코드를 많이 늘려서 시중에 퀀텀을 더 많이 대중화하는 거에 노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큐고요. To sounds of IBM. This is the first IBM Q Computation Center, where the commercial quantum systems used by the IBM Q network live. The IBM Q network is a worldwide organization of industrial, research, and academic institutions joining IBM to advance quantum computing and launch the first commercial applications. Here we see a 20-qubit system, which will be accessed online by members of the IBM Q network. In the future, they will have access to 50-qubit systems, which IBM recently prototyped. Listen to the tinkling bush the system makes as it maintains the ultra-cold 15 millikelvin temperature. 제가 이게 차가울 것 같아서 만져봤는데 만지는 온도는 정상입니다. 안에는 제가 쓴다. In outer space, cold enough to make atoms almost completely motionless. This is an open dilution refrigerator that contains the qubits of niobium, silicon, and aluminum. It's so dark and cold inside that it's almost impossible to find even one photon of light. Join us and experience sounds of IBM, the IBM Q Computation Center. 저희가 그 말씀드린 연구소에 가면 요거의 면접품을 바깥에 만들어놔서 모조품 안에서 사진 촬영하게끔 해놨고요. 안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요 모조품이랑 동일하게 생긴 걸 지금 삼성전자 쪽에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저희랑 계약을 해서 지금 큐넷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차근차근 전시하게 하려고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세션을 이제 공부를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